서울에서 살고 있는 33세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벼락을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7년 전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냥 벼락이 아니라 돈벼락을 맞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은 확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좋은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자란 저는 성인이 된 뒤에도 늘 돈 걱정을 달고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희망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20억을 손에 쥐게 된 거죠. 제가 그런 엄청난 돈을 손에 쥐게 된 데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제가 갑부가 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돈이 없다고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인간들이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제 주위에 꼬여들어 빌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 돈에 눈독을 들이지 않는 성실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인간에게 당한 처참한 기억이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제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벼락을 맞은 뒤에 제가 얼마나 기막힌 일들을 당했는지 들려드리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 부모님은 같이 건물 청소 일을 하셨어요. 배운 것 없이 몸을 쓰는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셨죠.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청소일로 받는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살림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매일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제 학원비라도 벌어보려고 청소일을 마친 다음에 야간 배달일까지 하셨습니다. 엄마는 돈도 좋지만 그러다 몸 상한다며 말렸지만 아버지는 기어이 야간 배달 일을 하겠다고 하셨죠. 여보, 우리 형편이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무리하지 말아요. 그러다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다현이가 곧 고등학생이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학원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다현이 걱정하는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당신이 힘들까봐 마음이 쓰여요. 난 괜찮다니까. 당신하고 다현이를 위해서라면 난 몸이 부서져도 웃을 수 있어. 아버지는 호기롭게 장담하고 배달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엄마와 제가 우려했던 일이 기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청소를 하고 밤에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무리하게 일을 하던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고 엄마 혼자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집안 형편은 더욱 기울어갔어요.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보겠다는 아버지의 욕심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거죠. 고등학생이 된 뒤 저는 수업이 끝나면 엄마가 하는 청소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어요. 몇 달 동안 수도 없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았지만 취업 빙하기를 뚫지는 못했죠. 제가 취준생의 신분으로 지내는 동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토바이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던 아버지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셨고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제 가장이 된 엄마는 혼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제가 도우려고 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현아, 넌 나를 도울 생각 같은 건 하지 말고 하루빨리 좋은 직장 잡고 착하고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할 생각을 해. 난 괜찮아. 엄마는 제 도움을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밤이 되면 온몸에서 밀려오는 통증을 참지 못하고 앓는 소리를 내셨어요. 보다 못한 저는 마냥 취업 준비라는 핑계를 대고 허송세월을 할 순 없어서 급한 대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의 편의점 사장님은 오빠처럼 저를 잘 대해주었고 일도 어렵지 않아서 저는 일주일 내내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편의점에 자주 들리는 단골 손님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50대 후반의 아저씨였는데 일주일에 2번은 꼭 저희 편의점에 들려서 로또를 사곤 했어요. 아저씨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하셨어요. 서너 달이 지나면서 아저씨는 제게 편하게 말을 놓았고 서로 사적인 대화도 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다현아,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해도 될까? 부탁이요? 뭐든지 하세요. 돈 빌려달라는 것만 빼고요. 어려운 건 아니야. 앞으로 나를 보면 아빠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너를 보면 헤어진 딸 생각이 자꾸만 나서 그래. 제가 딸같이 느껴진다는 아저씨의 말에 저도 아저씨를 아빠처럼 여기고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아저씨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 아빠로 생각하고 대할 테니까 딸처럼 대해주세요. 그래, 고맙다. 아저씨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한 다음에 묻지도 않았는데 왜 가족들과 헤어져서 막노동을 하면서 사는 처지가 되었는지 안타까운 사연을 전부 말해주었어요. 원래 아저씨는 건설회사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공사를 맡아서 하셨다고 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제법 괜찮게 살았는데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게 화근이 되어서 원청 업체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원청 회사의 악랄한 보복으로 회사가 거덜이 나고 말았다고 하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큰 빚까지 지게 되어서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리고 알거지 신세가 되었던 거죠. 무일푼의 빈털터리가 되자 아내는 아저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결혼한 딸은 아이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딸에게도 버림받고 혼자 고시원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저씨에게 로또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죠. 로또에 당첨이 돼서 돈이 생기면 마누라와 딸도 내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로또 용지를 보면서 희망에 차서 웃는 아저씨가 너무 안쓰럽고 가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아저씨는 제게 로또 번호를 찍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번호 6개를 말해주었고 아저씨는 제가 말해준 번호를 적은 로또를 산 다음에 그걸 제게 주었어요. 자, 이건 다현이 네가 가지고 있어. 정말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 대신에 당첨이 되면 우리 똑같이 반반 나누는 거야. 아빠, 당근이죠. 하지만 저는 로또에 당첨이 될 거란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편의점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는데 한 달이 넘게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며칠 후에 편의점 사장님을 통해서 아저씨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불현듯 아저씨가 준 로또 용지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한 달이 넘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전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회차의 당첨번호와 맞춰보았는데 세상에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제가 찍어준 6자리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전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다니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날아갈 듯한 기쁨은 잠시였고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내민 로또 용지를 본 은행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휴, 이거 참 누가 당첨금에 대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걸어두었네요. 네? 누가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저희들이 알려드릴 순 없고 하여튼 당사자가 연락을 해올 거니까 원만하게 해결하신 다음에 찾아오세요. 그날 로또를 사서 제게 준 건 돌아가신 아저씨인데 누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며칠 뒤에
돌아가신 아저씨의 전처와 딸이 편의점에 들이닥쳐서 제게 당첨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어요. 그녀들이 한 짓이었던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것이 돈을 보더니 눈이 뒤집히고 간이 배밖에 나왔구나. 당장 그 돈 전부 내놔. 아줌마, 로또 번호는 제가 찍은 거고 아저씨가 사서 제게 준 거니까 제 거라고요. 뭐? 웃기고 있네. 네가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나 본데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당첨금 전부 내놔. 제가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시는데 어림도 없어요.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허, 그래? 좋아.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곧 내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싹싹 빌게 만들어 줄 테니까. 전처와 딸은 아저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수첩에 남겨놓은 로또 번호와 메모를 확인해 본 다음에 저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녀들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더니 그 당첨금은 자기들 것이 확실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들은 매일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도 없이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밤길 조심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청부업자 고용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문자들 때문에 저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들은 저를 상대로 당첨금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소송까지 걸었어요. 법원에서 소송장과 출석 요구서 같은 게 날아오자 엄마는 제가 당장 잡혀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다현아, 돈보다는 사람이 살아야지. 그것들은 돈에 눈이 뒤집혀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끝내자. 무서워서 살 수가 없구나. 가장도 없이 집안에 여자 둘뿐이니 엄마와 저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엄마와 저는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억울하고 아깝지만 그녀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전후 사정을 모두 아는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 여자들이 뭐라고 떠들면서 협박해도 그 돈은 네 거야. 무섭다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말이 쉽지 무서워 죽겠다고요. 이젠 문자가 오기만 해도 경기가 날 지경이라고요. 정말 악독한 것들이야. 내가 잘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까 너도 맞대응해.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는 정면으로 맞서야 돼. 나도 도와줄 테니까 기운 내. 네, 사장님. 고마워요. 사장님은 저를 그 변호사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소개해 주셨어요. 그는 사장님의 대학교 후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개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햇병아리지만 실력은 아주 뛰어난 친구야. 최정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은 오히려 제가 드려야죠. 선배한테서 상황은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소송은 무조건 다현 씨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네? 정말요? 그럼요. 제가 보기에 그 여자들이 노리는 건 심리전이에요. 소송보다는 다현 씨를 괴롭혀서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죠. 그러니 그 여자들 헛소리에 놀아나지 말고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법에 대해서는 무지랭이인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고 그를 만난 다음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어요. 제가 맞대응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들은 더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나서서 그녀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그때부터 저는 그녀들의 협박 문자와 괴롭힘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끌던 재판 결과 제가 이겼고 저는 당당하게 은행을 찾아가서 세금을 제하고 약 20억이 입금된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돈벼락을 제대로 맞았다는 게 실감되었어요. 저는 이제 뭘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액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온갖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부터 친척들까지. 평소에는 가난한 청소부의 딸이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다가 이제는 제게 꼬리를 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아양을 떨었어요.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갑자기 수십억을 가지게 되면서 저는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지면서 겉과 속이 달라지는지 똑똑하게 보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카페는 자리를 잡았고 엄마와 저는 넓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도 했어요. 돈이 생기니 나이가 어린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모두들 제 비위를 맞추려고 굽신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와 만남도 이어졌어요.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주 만난 저희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오빠 동생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가 제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지? 맞아, 시간이 참 빨라. 우리 언제까지 이런 사이로 만나야 될까? 이런 사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이 말이야.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사실 오래 고민했어. 그렇지만 더는 미룰 수 없어. 나는 벌써부터 너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어. 사람들 시선 때문이라니? 사람들이 네가 가진 돈 때문에 결혼하려 한다고 생각할 게 뻔하잖아. 그는 예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오히려 제가 가진 돈 때문에 고백을 망설여왔다고 했어요.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돈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솔직히 나도 오빠가 좋아. 은근히 고백해주기를 기다렸어.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하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들 사랑만 확실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저희들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주위에서 돈을 보고 제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과는 다른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1년간 만나보니까 그는 남의 돈에 욕심을 내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씨를 가진 남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변호사와 사귀고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좋아할 줄 알았던 엄마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수에 맞는 짝을 만나야 하는 법이야. 내 주제에 변호사 사위를 보더니 너무 기울어지잖니. 그래서 걱정이다. 엄마,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한 변호사라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저질은 아니야. 그러면 다행이다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일단 한번 만나봐. 이번 주말에 집으로 데리고 올게. 엄마는 내세울 거 없는 저희 집안 형편을 걱정했지만 그를 만나자 엄마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장모님, 제가 명색이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다현이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습니다. 자네를 직접 보니 믿어도 될 것 같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딸을 맡아주겠다니 정말 고맙네. 평생 둘이 의지하면서 잘 살아야 하네. 네, 장모님. 그래, 고맙네. 고마워. 대화를 하는 동안 엄마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엄마가 너무 낮은 자세로 남편을 대하는 것이었죠. 사실 남편이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빼면 시댁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저희 집이 꿀릴 건 없었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남편에게 고양이 앞에 쥐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는 걸 보니 은근히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간 다음에 엄마에게 따졌어요. 엄마,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왜 사위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려? 이거사,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야. 여자는 그런 남자를 귀하게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 조선시대에서 넘어왔어? 무슨 구닥다리 같은 소리래. 남자란 여자 하기 나름이다.
너는 그저 최서방 비위 거스르지 말고 살아. 다행히 너한테 돈이 제법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앞으로도 최서방이 돈 필요하다고 하면 따지지 말고 도와줘. 그게 내조를 하는 거라 생각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변호사 사위의 마음을 잡으려면 가진 돈을 아낌없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남편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잘 되면 제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결혼을 하고 나자 남편은 저와 엄마의 마음을 읽었는지 은근히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 이번 달도 적자네. 정말 미치겠네. 월말이 되면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제가 들으란 듯이 변호사 사무실이 적자가 난다는 말을 했어요. 아직 고정 고객이나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큰 사건을 수임하려면 로비도 필요하고 들어가야 할 돈은 많은데 수입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보, 얼마나 모자라? 뭐 한 달에 500 정도 마이너스야. 그 정도로 많아? 사건이 없다고 사무장이며 직원을 내보낼 순 없잖아. 나도 요즘은 영업하러 다니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한 번씩 대기업에 들어갈 때는 너무 부끄럽다고. 뭐가 부끄러워? 다른 변호사들은 외제차나 아니어도 최소한 국산 고급차 타고 다니는데 나만 중고 중형차 끌고 다니는 신세잖아. 비교되고 회사 경비들도 개무시한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럼 여보, 당분간은 사무실 운영비 내가 지원해 줄게. 그리고 당장 차부터 새로 뽑자. 우와, 그게 정말이야? 그럼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잖아. 당신 최고야. 조금만 기다려. 2년 안에 내가 자리 잡아서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신이 난 남편은 다음날 저를 외제차 매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봐둔 모델이 있다고 했죠. 전 국산 차도 좋다고 넌지시 떠봤는데 남편은 굳이 최신 외제차를 고집했어요. 일단 외제차를 타면 고객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져. 이게 모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 이왕 결정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VIP 대우를 받으면서 최신형 외제차를 일시불로 계약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남편은 이제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고객들하고 골프를 치기로 했는데 골프 세트를 새로 맞춰야 한다. 옷이며 신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편에게 제 신용카드를 주거나 몇 천만 원씩 현금을 주었어요. 그러다 몇 달 뒤에 남편과 처음으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편이 제게 말도 하지 않고 카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여보, 대출은 왜 받은 거야? 사무실에 쓸 데가 있어서 받았어. 당신은 몰라도 돼. 몰라도 된다니? 대출금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잖아. 2천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나도 알아야겠어. 참. 당신 그렇게 안 받는데 돈 좀 있다고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들어? 고객들 만나고 영업하느라 썼다고 했잖아.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피곤해 죽겠는데. 돈 문제로 신경 긁으니까 그렇지. 내가 어디에 썼다고 설명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식한 주제에 참견을 하려고 들어. 뭐야? 당신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는 거야? 됐어. 말꼬리 잡지 말고 잠이나 자. 남편은 수시로 제가 준 신용카드로 몇백만 원씩 썼는데 제가 따지고 들면 짜증만 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도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남편이 화를 버럭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변호사 남편 덕에 사모님 소리 들을 때는 좋아라 하더니 돈 좀 썼다고 남편을 무시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남편은 짐을 챙기더니 친구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고 문자는 씹어버렸어요. 사흘이 지나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재수씨,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그이랑 같이 지내시는 거 맞아요?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정수 녀석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재수 씨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달래서 오늘 집에 들여보낼게요. 네, 고마워요, 성현 씨. 친구 말대로 남편은 그날 밤에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과 다시 싸우기 싫어서 앞으로 돈 문제를 따지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트집을 잡고 싸움을 걸었어요. 제가 참고 견디다가도 화가 폭발하면 남편은 바로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도 사흘이나 길게는 일주일씩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화가 풀어지면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도 익숙해져 버렸어요. 남편 친구도 남편이 잘 지낸다고 말을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이지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제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고 늘 있는 일이라서 며칠 뒤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 친구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재수씨, 정수 문제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게 마칠 시간쯤에 제가 들릴게요. 밤늦게 카페로 온 그는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경악스러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정수 녀석이 하도 사정을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재수씨, 정수 녀석 다른 여자랑 딴살림 차려서 살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정수 녀석 처음부터 재수씨 돈을 노리고 결혼한 거 맞아요. 결혼 전부터 사귀는 여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럼 남편이 집을 나간 것도 동거녀 때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제 집에서 지낸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살았어요. 그동안 속인 거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남편 친구는 남편이 의도적으로 제 감정을 건드렸고 그걸 빌미로 가출해서 동거녀와 놀아났다고 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동안 대출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제 돈으로 동거녀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던 거죠. 정수놈은 재수씨를 그저 스폰서로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동거녀가 임신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네요. 남편 친구는 동거녀와 남편이 살고 있는 빌라를 알려주었고 저는 남편이 또 가출을 하자 엄마와 함께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리면서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처죽일 놈 같으니 명색이 법을 공부했다는 변호사라는 놈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해? 엄마는 악에 받쳐서 남편의 뺨을 연달아 갈겨버렸습니다. 장모님,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시고 니놈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변명은 듣고 싶지도 않아. 여보, 모두 오해야. 사실은 말이야. 뻔뻔스러운 인간 같으니 넌 내가 만난 인간들 중에서 가장 말종이야. 내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각오해.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호소했지만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인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위자료에 더해서 남편이 그동안 저를 속이고 동거녀에게 써버린 돈까지 반환 소송을 했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딴 살림을 차렸다가 이혼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떠나버렸고 전 남편은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거녀에게도 사기죄로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동거녀에게는 총각인 척 행세를 했고 자기가 국제 변호사에서 외국 출장이 많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업자득이겠죠. 여러분들도 돈에 눈이 멀어서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